오늘 초대한 분은 중앙대 지식경영학부 겸임교수이신 조인갑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전에는 흥국증권의 리서치 센터장도 하셨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하시는 거는 뭐 이번에 새로 또 사업을 시작하셨다고요? 네네네. 제가 지금 그 VC 창수사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2020년 6월 달에 중기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요. 창수사 업무를 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 벤처 기업한테 투자하는 업무를 하려고 지금 인가받아서 여러 가지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나중에 저희도 그 비상장 기업 투자라든가 스타트업 투자 이런 그 테마를 다룰 때가 있거든요. 또 그때 한번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요. 네네. 오늘은 현재의 그 금융시장, 증권시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역으로 증권사에 계실 때도 뭐 보통 뭐 2000선이면 우리 박스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이제 다 올라왔고 이제 또 요런 박스권 장세를 활용하는 투자법이 횡행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뭐 3000선을 돌파했는데 어떻게 이 시장을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격세지감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증권시장에 99년부터 2013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3천이라는 숫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항상 이제 많이 가봤자 2천, 2천 가도 대단하다 이랬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막 이렇게 대적인 경제 병수 또는 정량적 데이터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3천의 지수를 돌파를 하고서 유지를 하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격세지감이다, 대단하다. 유동성의 장세가 엄청나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도권 내에서 리서치 업무도 보셨고 이제 지금은 한 발 떨어져서 외부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시니까 좀 객관적이실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원래 개인들이 이제까지는 영향력이라는 게 좀 산만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관이나 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당한다라는 그 생각이 많았었잖아요. 이번에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에서 뭐 매일 뭐 몇 조씩 매수를 하면서 이 개인들이 끌고 가는 장세인데 이게 뭔가 뒷심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외국인 분들이 많이 그렇게 시장을 주도하셨죠. 그리고 그 뒤를 국내 기관분들이 이제 많이 따라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개인인데 이분들이 그냥 개인이 아니다. 약간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서 개인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가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하진 않지만 제 주변의 동료들 보면은 이제 금융사에 저처럼 오래 하다가 임원하다가 나와서 전문 투자자, 개인 전업 투자자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저희가 다닐 때 10년 전에 20년 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이러한 좀 뒷심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들의 자산이 전에보다도 굉장히 좀 풍부해졌어요. 부동산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개인의 가처분석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험 있는 가운데서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처럼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유동성 장세로면 한번 흔들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적 용어로 이제 블랙 스완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한번 충격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충분히 해결하고 완만하게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개인분들한테 많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은? 우리가 이제까지 박스권 장세라는 말로 이제 한국 증시를 좀 비아냥대듯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3천선을 고점으로 해서 이것도 다시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다 내려가든 아니면 지금부터 내려가든 다시 이런 박스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미국처럼 계속 우상향으로 장이 올라가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이제 개인분들이라든가 기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주요해서 보는 게 주식 시장은 일종의 이제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거울과 같다. 그래서 비추는 겁니다. 그 대상이. 그러면 비추는데 뭘 비추냐면은 기업의 이익을 비추는 겁니다. 따라서 10년 전의 이익보다 또는 20년 전의 이익보다 한 개 기업이 계속해서 이익을 많이 낸다 그러면 그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주시장이기 때문에 3천 시장도 갈 수 있고 4천 시장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더 이상도 갈 수 있는, 따라서 저희가 이 주시장에 참여하면요 반드시 봐야 할 것이 거울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기업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얼마만큼 잘
파는지 잘 나가는지 그거에 더 주목해야지만이 개인분들 그러고 계시겠지만요 이익이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과연 2021년도에 기업 이익이 2020년도보다는 상당히 다 높을 거라고는 다 모든 섹터 업종들이요. 다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하나 드는 질문은 이게 그럼 2019년보다 얼마나 좋아지는 수치냐에 대해서는 좀 이론이 있거든요. 워낙 네네. 기저효과니까 작년에.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2020년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종의 통계적인 정량적 데이터상에서는 약간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올해는 반등한 효과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심지어 한국도 기저효과에서 베이스 이펙트라고 그러죠. 기저효과에서 좋아지는 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19년보다 좋아질 수 있냐. 이거는 이제 뭘 질문하신 거냐면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익의 기익이 나타날 것이냐 이걸 그렇죠.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이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세 가지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를 뭘 긍정적으로 보냐면 결국 한국의 이익을 주도하는 것이 반도체를 포함한 IT인데 IT적인 면에서 다시금 한국이 글로벌 탑으로서 가는 모습이 자꾸만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 그거를 천문학적 조단위 10조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또는 그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쫓아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어려워지는 오히려 한국이 더 우뚝 쓰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이익이 여전히 장기적인 트렌드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또한 저력이 한번 나타났는데 이 바이오 쪽에 그다음에 의료 쪽에 다시금 우리가 저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기술이 해외에서도 생산되지만 국내에서 생산돼서 한번 이쪽도 이제 팔리면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네. 그리고 이익도 엄청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의 기술도 여전히 건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사실 생각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 현대차가 애플하고 같이 코오퍼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좀 그 특이한 거. 저는 사실 자동차 애널리스트 할 때 현장에 있을 때 리서치 센터장 할 때 주로 제가 담당했던 게 조선하고 자동차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이 애플하고 그 협업을 했다는 거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현대차는 굴뚝산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혁신의 인발부 돼서 포함돼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요인까지 더 보합돼서 이익을 낸다 그러면 한국의 EPS, 그다음 주당 순이익이라든가 기업들의 총괄적인 이익은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2022년도도 그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어떤 전망, 그다음에 환경이라고 했을 때 왜 기관은 외국인은 자꾸 팔아채길까? 왜 그래서 한쪽에서 드는 질문은 이거 기관들 외국인들의 물량을 비싼 값으로 개인이 다 떠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볼 때 이제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이제 YT면에서 연간 수익률이랍니다. 그래서 개인을 빼고서 기관 분들과 외국인 분들은요, 연간으로 정하는 목표 수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요새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요, 연간 목표 달성률을요, 거의 뭐 한 달, 두 달 만에 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볼 때는 시간 고려상 연간으로 할 거를 뭐 한 달, 두 달 내에 다 달성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위기 관리 측면에서 일정 부분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시간을 눕혀서 다시 뭐 시장이 조정받거나 아니면 이제 기간이 좀 지나가면 다시 그분들이 완전한 매도 세력을 바뀌지 않고요. 20년 동안 그래왔듯이 다시금 또 매수의 주체로 부각되는 날이 아마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는가요? 네. 그러면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이 뭐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이 이 국내 주식을 담는 비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너무나 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비율이 낮으니까 시총이 올라가면은 그 비율을 오버하니까 그만큼 자꾸 덜어서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연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까지 어떤 우리 주식에 대한 관점 아니면 그 기준 이런 게 좀 상향 조정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 연기금은요. 연기금을 투자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연초나 연말 때 전략회의를 해가지고요. 포트폴리오 애세먼트라 해서 포트폴리오의 자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파생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대체 투자가 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2020년 말에 2021년도에 투자해서 가장 수익이 많을 것, 수익률이 높은 것이 무엇인가를 전략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를 들어서 주식이 15%고 채권이 2%고 그다음에 대체 투자 상품이 뭐 20%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파생상품이 10%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위험 요인, 유동성에 대한 위험 요인을 감안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률 갖고서 완벽하게 재현되진 않지만 상당 부분 수익률도 그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주식적인 면에서 수익이 높다 그러면은 연금도 전문가 요새 많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단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연간 변동성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그에 대응하고 있고 지금도 요새도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좋은 전문가 뽑기가 어렵긴 하지만 연금에서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조금 더 확대되면서 주식의 수익이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과거에 증권사 센터장으로 계실 때 하고요. 지금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가르치실 때 투자에 대해서 뭔가 우리 주식 시장이라든가 투자의 문화 이런 것들 가운데서 지금 좀 바뀌어야 될 요소가 있다. 이렇게 느끼신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사실 제가 이제 센터장 있다가 실무에서 이제 현장에서 오래 있다가 이제 학교 가 보니까 학교가 이제 너무 이론 중심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 4차 혁명을 해서 패러다임이 이제 핵심적으로 크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바뀌는 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IT고 두 번째가 금융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금융의 이론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이제 이론의 서포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바뀌지 못한 이 금융의 이론을 갖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이걸 배우고 나와서 현장에 접목하려면 접목이 안 되는 이론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류가 너무 많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현장에 가서 강의를 할 때면은 우리 학생분들한테 실무를 먼저 익혀라. 그리고 현장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애써라. 그래야지만이 이론에서 미흡한 거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누죠. 학생들하고. 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도 이렇게 뭐 투자하거나 이렇게 요즘 뭐 대학생들도 투자 붐이 일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뭐 이렇게 투자하면서 뭐 돈을 잃거나 혹은 또 돈을 벌거나 이러면서 뭐 교수님께 이렇게 상의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 과목 때문에 제가 1학기 때는 투자론, 2학기 때는 재무 관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일부러 모의 투자를 좀 시켜봅니다. 근데 이제 각각 모의 투자 시켜보고 그 리포트로 좀 써내라 그러거든요. 그럼 리포트로 써내면 진짜로 이제 뛰어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극각입니다. 아예 안 하는 학생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진짜로 제가 모르는 분야까지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주로 그렇게 열심히 한 학생들의 리포트를 해가지고요. 제가 정보를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하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정말 제가 모르는 분야를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젊은 층이 생각하는 이 투자의 개념과 저희 때 생각하는 투자가 좀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해도, 작년서부터 지금 우리 동학개미로 표현되는 그 초보 주린이라고도 하죠. 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네. 이러한 분들이 이제 작년에는 워낙 시장이 빠져 있을 때니까 다 수익을 내 가지고 이분들이 좀 기분이 좋은데 근데 작년과 올해 이제 시장이 많이 틀릴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죠. 올해는 참 힘들 것이다. 수익 내기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초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장세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이제 금융시장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보시면은 이 초기 투자분들이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쉬운 용어로 이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말할 때 고수가 뭐냐? 고수는요, 쉽게 말해서 올라갈 때, 주식시장에 올라갈 때 돈을 못 버는 거는,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사실 진짜 주식을 잘 못 하시는 거고 대부분 다 봅니다. 근데 진짜 고수는 이게 떨어지는 시장에서도요, 자기 자산을 지키는 분을 고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말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를 할 줄 아는 분이 사실은 금융에서는 진정한 고수인 겁니다. 지금 막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도 이제 돈은요,
벌 때는 벌어야 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벌 때는 벌고 진정한 고수가 되려면은 하락 때도 자기 자산을 지키는 거. 그게 이제 진정한 고수인 거고요. 이제 하수분들은 벌 때는 어느 정도 벌긴 하는데 이제 이게 하락장 들어가면 그 번 걸 다 까먹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하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 그다음에 그런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개인분한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이 그렇게 하수에서 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 혹은 지키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현장에서. 근데 이제 경험을 쌓다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 실물에서 돈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두 번째로 이 경험을 쌓는데 직접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간접 경험을 좀 하시라. 그래서 모의 투자를 좀 해보시던지 요새 엑셀이 워낙 좋으니까 간접적으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금융이나 이 주식 할 때는요 반드시 세 번째 걸 하셔야 하는데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고 경영에서도 공부해야 되고 통계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 심지어는 요새 이제 행태주의 경제학이라는데요. 사실 이게 알고 보면은 심리학을 경제학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태주의 심리학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지만이 사회학과 심리학을 이해하지만요 경제적 데이터를 읽을 때 진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심리학과 사회학, 특히 사회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에서 특히 이제 인간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매매할 때 이 계량적 데이터로 매매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심리가 녹아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펀더멘탈이라 하지 않고 센티멘탈을 합니다. 이게 심리학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지만이 사실은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좀 풀어서요. 구체적으로 이제 올해 먼저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인데 뭐 조금 뭐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지금 손해를 본 상황이라고 했을 때 가장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종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누가 좋대더라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는 것부터 일단은 투자를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일단 첫 단계인 투자 대상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 좀 그렇게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렇게 이제 개인분들이 전문적인 투자 영역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카데미가 좀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리서치 센터장을 이제 그만두고 자문사를 찾았을 때 그 말씀하신 고민이 있어서 제가 아카데미를 좀 차려볼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개인분들의 지식이 단편적 지식의 융합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현재적인 들어가는 경제학이라든가 뭐 사회학이라든가 행태주의 심리학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카데미를 세워서 한 단계 하다가 그냥 제가 학교로 간 그런 건데 학교 가서 이제 사실은 배우셔야 되는데 학교가 요새는 이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학교들이 저희 학교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실무에서 일했던 분들이 현장에 학교로 많이 안 가셔가지고 가면은 사실 현장과 학교가 좀 분리되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학교에서는 다른 전문적인 내용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 약간 좀 왜곡되는 또는 서로 합치를 못하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저 같은 이제 현장 전문가들이 학교에 많이 가 계세요. 의외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교 가서 좀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정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직 약하긴 하지만 아카데미가 증권사들이 좀 깨달아서 간헐적으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공인된 증권사들이 좀 만든 데를 좀 참여하시는 것도 좀 나쁘진 않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게 좀 실력을 좀 쌓아놓고 배움을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요. 단계가 좀 올라갑니다.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실전적인 매매를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증권사 전에 제가 있을 때는 그게 많이 없었는데 요새는 좀 애널리스트들이 좀 붙어서 좀 가이드도 해주고 보안적 설명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한다면 개인분의 실력이 조금 전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시장에 새로 들어온 분들이 다들 돈 버는 거 보니까 같이 그냥 막 흥분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막 갖다가 요새 뭐 B2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요. 네네네. 막 해가지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작은 돈으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면은 실제로 젊었을 때 돈이 있는 것보다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돈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막 비투나 막 이렇게 하면은 젊었을 때 돈이 쌓이긴 하지만 진작 필요한 나이가 있을 때 돈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투의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10년을 사는 게 아니라 20년도 살고 30년 살고 그 이상도 살고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금융이라는 것은 연배가 들면 들수록 그에 맞는 금액이 그 개인의 자산한테 남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투는 사실은 연배가 있는 분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젊은 분들이야 이제 잠깐 또 하면 또 다시 벌면 될 수 있는 것이 기회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령별을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금융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산을 첫 번째는 불리는 거. 그 다음에 불린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조금 더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좀 좋을 수 있다. 이게 훌륭한 역할을 금융이 여러분의 삶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